안녕하십니까. 속이 비어 고든 대나무 빈대의 중국사 송나라편 제29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법을 추진하던 신종이 서하와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1085년에 붕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궁리어 주씨 소생의 여섯째 아들 조후가 황제로 등극했으니 그가 철종입니다. 철종 조후는 원래 이름이 조용이었는데 태어나기 전에 5형이 모두 죽어서 남은 적장자로서 황위를 계승하는 데 완벽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즉위가 마냥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종이 죽을 당시 조용은 겨우 8살밖에 안 되었고 야심이 있는 숙부들이 있었습니다. 재상 왕규가 입궐해서 서둘러 태자를 책봉하고 황태후 고씨와 함께 정사를 맡게 할 것을 신종에게 상조하였습니다. 병석의 신종은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 사이에서 채확, 형서 같은 사람들이 신종의 건강한 동생들인 옹왕 조호나 조왕 조윤을 태자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조호와 조윤도 자주 궁에 들어가 신종의 병세를 살피며 자신들이 신종의 곁에서 병간호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유사시에 신종의 유지를 장악하고 이를 꾸미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고황태후는 자신의 다른 아들로 황위를 잇게 할 것이냐, 손자를 즉위시킬 것이냐를 두고 고심하였습니다. 고심 끝에 그녀는 손자를 태자로 책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정통성 문제와 손자의 안위를 고려했던 것이고 또 자신이 수렴청정할 욕심도 작용했던 것입니다. 고태후는 조후와 조윤 두 왕이 황제의 침전을 출입하는 것을 금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환관 양유관의 아내에게 10살 아이가 입을 황제의 골룡포를 비밀리에 만들라고 일렀습니다. 그런 다음 얼마 후 조용을 황태자로 책봉하는 조서를 내리고 이름을 조후로 고쳐주었습니다. 얼마 후 신종이 붕어하자 어린 조후가 즉위하니 고태후가 태황태후로 존숭되어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고 태황태후는 신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변법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변법이 조종의 법도를 훼손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태조와 태종 이래로 내려온 조종의 법도를 회복하고 인종시대의 정치를 행하여 민생을 힘써 돌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태황태후는 15년 전에 변법을 비판하다 낙양으로 내려가 은거하며 자치통감의 저술에 몰두하고 있던 사마왕을 문화실랑으로 임명하여 조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더불어서 신법에 반대하다 지방의 한직으로 좌천되었던 유지, 범순인, 소식, 소철, 여공저, 문헌박 등 보수파 인사들을 조정의 요직에 등용하였습니다. 사마왕은 드디어 신법과 개혁으로 인해 혼란해진 나라를 수습하고 고통에 빠진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조정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신법을 철폐한다고 하더라도 선왕이 추진했던 신법을 선왕이 죽자 바로 철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마왕은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상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이모계자, 이무가이즈, 이모계자란 어머니로서 아들의 잘못을 고친다는 뜻인데 결국 신종의 어머니인 고태황태후로 하여금 아들 신종이 잘못 추진했던 신법을 철폐하게 만다는 의미입니다. 사마왕은 고태황태후에게 왕한석과 그의 신법이 백성을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하며 해롭기만 하고 이로움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신법의 철폐를 상주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종이 죽은 그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보가법, 방전균세법, 시역법, 보마법 등이 잇따라 철폐되었습니다. 사마왕은 신법을 독약에 비유하기도 하며 즉각적으로 모든 신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듬해 1086년에 사마왕은 노년의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병중에 면역법, 청묘법, 장병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 라며 깊이 통탄하였습니다. 오사 불명목의 우스 뿌밍무이. 그러면서 사마왕은
여공저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국사를 맡아 신법을 철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상소를 올려 치사를 청했습니다. 치사는 늙어서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고태왕태후는 그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에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서를 내려 그를 정식으로 상서 좌복야 겸 문화시랑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또 조정 출입을 면제하고 가마를 타고 출근하게 하며 사흘마다 한 번 정사에 나아가면 된다는 특례까지 허용하였습니다. 사마광은 곧 면역법 폐지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 쟁론이 일었습니다. 보수파 내에서도 범순인, 소식, 소철 등이 이는 너무 성급하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고태황태후는 이런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5일 만에 면역법을 철폐하고 직역법을 부활시키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졸속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채경만은 기한을 맞춰 관할지역 전역에서 모역을 직역으로 전환시켰으며 누구 하나 어긴 자가 없었습니다. 사마광에게 보고하자 그는 모두가 그대처럼 법을 따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소 라고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채경은 왕안석 집정 시기에는 신법을 옹호하고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사마광이 집정하자 바로 시류에 편승해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것이죠. 그런데 채경은 곧 간악하고 법도를 어긴다는 이유로 간관들의 탄핵을 받고 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사마광은 마침내 자신의 오랜 염원이던 면역법 폐지를 실현하며 정치적 이상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령, 즉 지금의 남경에 머무르던 왕안석은 면역법마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고 크게 상심하며 한탄했습니다. 어찌 면역법까지 폐지해야 하는가? 이 면역법은 선왕 폐하께서 나와 함께 무려 2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서 아무런 결함도 없는 법령인데, 왕안석은 면역법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신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개혁 조치가 폐지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왕안석은 깊은 탄식 속에 병을 얻어 한 달 뒤 1086년 5월에 슬프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6세였습니다. 신종 때와 반대로 이번에는 채확, 장돈 등 개혁파 인사들은 잇따라 조정에서 물러나 지방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던 문헌박은 81세의 나이로 다시 등용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8월에는 청묘법도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신법 폐지와 구법 부활을 원우갱화라고 합니다. 철종이 주기하여 개헌한 연호가 원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사마광은 이렇게 신법이 다 철폐되는 것을 보고 1개월 후 1086년 9월에 향년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안석이 죽은 지 4개월 후였습니다. 이제 소위 구법당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마광의 뒤를 이어 여공저가 재상에 올랐는데 2년 뒤 그도 고령을 이유로 물러나고 여대방과 범순인이 재상이 되어 국정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범순인은 면역법 폐지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채확 등 신법파를 과도하게 숙청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강경파의 공격을 받아 해임되었습니다. 신법당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옹호하거나 그들과 연계된 사람들은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채확은 진주지주로 좌천되었고 곧이어 안주지주로 다시 전임되었습니다. 재상자리에서 지방관으로 떨어진 그의 심정은 말할 것도 없이 참담했을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는 차계정이란 곳을 유람하였고 산과의 물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씻기듯 맑아져 한 번에 절구시 10수를 지어냈습니다. 시가 제법 길어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냥 한적한 경치와 자신의 쓸쓸한 심경을 읊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채확에게 원한이 있던 오처후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채확이 과거에 그의 등용을 거절하고 또 방해했던 일로 그는 채확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처후는 채확이 차계정을 읊은 시가 풍자적이며 군신을 비방하고 있다고 상조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두 구절이 고태왕태후를 무측전에 비유한 것이라고 왜곡하여 주장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구법당 사람들이 즉각 들고 일어나 채확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고태왕 태후는 크게 화를 내며 채확을 다시 영남의 신주로 유배시켰습니다. 그리고 채확과 연계된 신법당 사람들을 모질게 숙청하였습니다. 이는 북송시대 최대의 문자옥이었습니다. 문자옥이란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필화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7년 전 1079년에 소식도 문자옥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황제께 올린 감사의 표문에 조정을 비방하고 신법을 거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문구는 이렇습니다. 어리석어 시무를 알지 못하고 신진 인사들을 따라가기 어려우며 나이 들어 이를 버리지는 못하고 어쩌면 작은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신진은 신법당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식이 신법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때는 신법당이 주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일로 소식은 4개월이나 어사대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인사들이 소식을 구명해달라는 소를 올렸습니다. 그의 반대편이었던 왕안석도 소식을 구명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래서 소식은 감옥에서 풀려나 황주로 유배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오대시 사건이라고 하는데 오대는 어사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어사대가 시를 가지고 일으킨 사건이란 뜻이죠. 소식의 이 오대시 사건에서는 소식 한 사람만 타겟이었던 반면 채확의 차계정시 사건에서는 신법당 전체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확을 구명하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채확이 유배될 때 그를 따라간 사람은 비파라는 이름의 총애받던 첩 한 명뿐이었습니다. 채확은 앵무새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채확이 종을 치면 이 앵무새가 비파를 부르는 소리를 내는 것을 채확은 즐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비파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채확은 그 종을 다시는 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채확이 실수로 종을 건드려 종소리가 나니까 앵무새가 다시 비파를 불렀습니다. 채확은 그 소리에 마음이 무너지고 깊은 슬픔에 사무쳐 시를 읊었습니다. 앵무새의 소리 여전한데 비파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네. 슬프도다. 강과 한수의 물결이여 함께 떠났으나 함께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앵무성 유제 비파사이비 감상 강한수 동거 불동귀. 그런데 지방을 떠돌다 입경한 소식이 이번에는 구법당이 과격하게 신법을 전면 철폐하는 것을 반대해 조정에 간언을 올렸습니다. 그는 구법당 집권 후 드러난 부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보수파의 반발을 사서 또다시 모함과 탄핵을 받았습니다. 신당과 구당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던 그는 결국 다시 지방근무를 자청하여 다시 항주로 떠났습니다. 구법당은 사마광, 범순인, 한유를 삼현이라 높여 부르고 반대로 신법파인 채확, 장돈, 한진을 삼간이라고 매도했습니다. 한유와 한진은 형제간인데도 한 명은 현인으로 불렸고 한 명은 간신으로 배척당했습니다. 고태황 태후가 수렴 정정하던 시기의 연호가 원우였는데 이 원우연간에 등용된 자는 지난 희풍시기에 좌천되었던 사람이고 희풍시기에 등용된 자들은 이 원우연간에 죄다 배척당했습니다. 희풍시기라는 것은 지난 신종의 통치기를 일컫는 것인데 신종이 사용했던 연호가 희녕과 원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원우연간에는 희풍시기에 도입된 법들이 다 철폐되고 희풍시기에 폐지되었던 법들이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을 등용하고 물리치는 것이나 법을 도입하고 폐지하는 것을 오로지 희풍시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원우갱화는 국정의 개혁이 아니라 구법당이 주도하는 감정적 숙청에 치우쳤으며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도 어떤 성과도 없이 더욱 혼란을 키울 뿐이었습니다. 어린 철종은 이를 지켜보며 하루하루 커갔습니다. 그는 독서를 좋아하고 총명하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철종은 정사에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고태황태후와 대신들이 군국의 중대사를 모두 처리했습니다. 조정에서 철종과 고태황태후의 자리가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되어 있었는데 신하들은 항상 고태황태후만을 바라보고 아뢰을 뿐 철종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종은 훗날 이날을 회상하며 내가 본 것은 신하들의 엉덩이와 등뿐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왕조시대에는 신하가 임금에게 등을 보이는 것은 예의에 크게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서 물러날 때도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신하가 철종에게 엉덩이와 등을 보였다는 것은 신하들이 철종을 안중에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고태황태후와 신하들은 철종의 사생활을 엄히 관리하였습니다. 한 번은 철종이 아이를 낳아 궁궐에서 유모를 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에 간의대부 유한세, 우정은 범조우가 상소문을 올려 철종을 추상같이 비판했습니다. 황제가 학문을 게을리하고 어린 나이에 너무 여색을 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태황태후가 선제의 어린 공주를 위해 유모를 구하려 한 것이지 황제의 아이가 있다는 것은 당치도 않다고 말하며 추문을 수습했습니다. 철종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때가 1089년 철종의 나이 13세였습니다. 철종이 정말 이때 아이를 낳았다면 참 조숙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종은 신종의 황후였던 상씨는 태후로 존숭된 것에 비해 자신의 생모인 주씨는 단지 태비로 불리며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고태황태후가 주태비의 권위를 억누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요청이 있어서 1088년에야 겨우 주태비의 복식을 황후와 같은 복식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였습니다. 철종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서 불만도 함께 자랐습니다. 나이에 비해 조숙했던 철종 조후는 자신과 어머니를 무시하는 태후와 신하들에게 침묵하는 것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신하들이 어쩌다 철종을 향해 아뢰어도 철종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태황태후가 왜 말이 없느냐고 묻자 철종은 다소 반항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이미 태황태후께서 처리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또 어느 날은 고태황태후가 철종이 즐겨 쓰던 헌 책상을 치우고 새 것으로 교체했더니 철종이 다시 그의 책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태황태후가 까닭을 묻자 철종이 대답했습니다. 그 책상은 부황께서 쓰시던 것입니다. 고태황태후는 손자가 이렇게 불만 섞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뒷날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자들을 초빙하여 군자의 도와 제왕의 법을 가르치고 또 사생활도 엄격하게 관리하여 여색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이럴수록 철종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철종은 인내하며 열심히 글을 읽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1093년 원후 8년 고태황태후가 노환으로 향년 61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비로소 친정을 하게 된 철종은 이때는 이미 혈기왕성한 16세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법을 모두 철폐시키고 구법당의 천하를 만들었던 고태황태후가 죽고 친정을 하게 된 철종은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가요? 하회를 보아주십시오.